식당집 딸이라 음식은 잘하겠네. 그래도 우리 집안 격에 맞추려면 식당은 정리하셔야겠어요. 며느리가 기름 냄새 풍기면 안 되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 던진 모욕적인 한마디에 26세 수지는 즉석에서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아보라는 마지막 독서를 들으며 식당을 나선 그녀. 하지만 5년 후 그들 앞에 나타난 수진의 모습은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전국 80개 매장을 운영하는 성공한 CEO가 된 수진. 그리고 몰락해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 가족의 충격적인 반전. 과연 수진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전을 이뤄낸 걸까요?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신라호텔 24층 다이닝룸에 두 가족이 마주 앉았다. 한쪽에는 30년간 두만네 집밥이라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해온 이두만과 김영숙 부부가 있었다. 반대편에는 대성건설 사장 박대성과 부인 최미라가 자리했다. 오늘은 그들의 자녀인 이수진과 박민호의 상견례였다. 수진은 26세로 요리학과를 졸업하고 부모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호는 28세로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테이블 한쪽 끝에는 민호의 25세 여동생 박지혜도 함께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어색했다. 이두만 부부는 평소 입던 정장 중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지만 박대성 부부의 명품 정장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김영숙은 수진이 직접 만든 전통 한과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가져왔다. 수진아, 이거 가져가서 인사드려. 김영숙이 수진에게 속삭였다. 수진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한과 상자를 조심스럽게 박대성 부부 앞에 놓았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한과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다. 박대성은 한과 상자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 그렇구나. 직접 만드셨어요? 최미라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네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개인이 만든 음식은 좀 그렇지 않나요? 위생이며 뭐며. 지혜가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렸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만 최미라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박대성이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말을 꺼냈다. 그런데 수진 씨 부모님은 뭘 하시죠? 이두만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희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만네 집밥이라고. 아, 식당 하시는구나. 박대성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그럼 우리 며느리 음식 걱정은 없겠네요. 식당집 딸이라 음식은 잘하겠고. 최미라가 거들었다. 요즘 시대의 개인 식당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아들이 좋아하니까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식당을 마치 부끄러운 일인 양 말하는 것이었다. 이두만과 김영숙은 억지로 웃으며 참고 있었다. 저희 식당이 작긴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대성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다. 아니에요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분위기랑은 좀 다르다는 거죠. 민호가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수진이도 이해할 거예요. 수진은 민호를 바라봤다. 1년 넘게 사귀면서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민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동조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지혜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오빠와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봤다. 박대성이 수진이 가져온 한과를 다시 보며 말했다. 그런데 수진 씨, 이런 건 취미로 하는 거고 결혼하면 그만둬야죠. 우리 집안 며느리가 기름 냄새 풍기면 안 되거든요. 수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30년간 부모님이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으로 자신을 키워줬는데 그것을 기름 냄새라고 표현하다니. 최미라가 한술 더 떴다. 그래도 우리 집안 격에 맞추려면 식당은 정리하셔야겠어요.
며느리 친정이 장사하면 체면이 서지 않아요. 이두만의 얼굴이 굳어졌다. 김영숙은 물을 마시며 눈물을 감췄다. 지혜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박대성이 딸을 쏘아봤다. 지혜야, 어른들 말에 끼어들지 마라. 수진이 조용히 일어섰다.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몰렸다. 죄송하지만 결혼은 못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박대성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수진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미라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식당집 주제에 까탈 떠는 거야? 우리가 경 낮춰서 만나준 건데. 배은망덕하네. 민호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해. 수진이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1년 넘게 사귀면서 한 번도 자신의 집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수진이었다. 하지만 지금 민호의 모습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박대성이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 나 아니면 누가 받아주겠어? 현실 파악 좀 해. 식당집 딸 주제에 지혜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하지만 박대성은 멈추지 않았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아봐라. 그게 내 주제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부모님을 바라봤다. 이두만과 김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박대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며 살겠습니다. 그 기름 냄새가 제 부모님의 정성이니까요. 그리고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 씨도 행복하세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수진이 자리를 떠나자 이두만과 김영숙도 조용히 일어섰다. 이두만이 박대성에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숙도 인사를 했다. 지혜가 수진 가족을 따라 나서려다가 아버지의 제지를 받았다. 지혜야, 어디 가려고 그래? 지혜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 너무 심하셨어요. 수진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박대성이 화를 냈다. 좋은 사람? 식당집 딸이 우리 집안에 맞니? 지혜가 고개를 저었다. 집안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최미라가 딸을 나무랐다. 지혜야,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민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진이 떠난 자리가 허전했다. 1년 넘게 사귀면서 수진의 순수함과 성실함에 끌렸었다. 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그 마음을 드러낼 용기가 없었다. 아버지, 수진이를 다시 불러보는 게 어떨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대성이 아들을 쏘아봤다. 뭘 불러? 우리가 체면을 구겼는데? 절대 안 돼. 수진은 호텔 로비에서 부모님을 기다렸다. 이두만과 김영숙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수진이 부모님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김영숙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니야, 수진아. 내가 잘했어. 그런 사람들과는 살 수 없어. 이두만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이 옳은 선택을 했다. 자랑스럽다. 세 사람은 조용히 호텔을 나섰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이상한 해방감이 들었다. 박대성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아봐라. 수진은 다짐했다. 정말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기름 냄새로 성공해 보이겠어요. 택시 안에서 수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상견례가 끝난 지 3일이 지났다. 수진은 부모님 식당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아직 민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혹시 민호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사과할까 하는 기대가 조금 있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다. 민호가 아니라 박대성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다.
여보세요, 수진 씨죠? 박대성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네, 수진입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날 일로 사과하러 전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민호가 상처받아서 말이에요. 수진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상처받았다고요? 네, 약혼자가 갑자기 파혼 선언하면 남자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들이 모욕을 주고도 오히려 피해자인 양굴었다. 죄송하지만 그날 먼저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건 아버님이세요. 박대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모욕적이라고? 사실을 말한 게 모욕이야? 식당집은 식당집이지 뭐야? 수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식당이 어때서요? 제 부모님은 30년간 정직하게 일하셨어요. 그때 최미라가 전화를 가로채더니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알아요? 민호가 당신 같은 애랑 결혼한다고 해서 얼마나 반대했는데. 수진은 어이가 없었다. 손해라고요? 네, 손해죠. 우리 민호는 조건 좋은 여자들이 줄을 서는데 당신을 선택해 준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전화 주세요. 잠깐 후 민호가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미안해. 부모님이 좀 흥분하셨어.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민호 씨, 그날 당신도 부모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아니야, 수진아. 나는 정말. 민호의 변명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수진이 말을 끊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김영숙이 딸에게 다가왔다. 수진아, 괜찮니?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들 본성을 알게 돼서. 이두만이 부엌에서 나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 딸이 현명해. 그런 집안과 인연 맺으면 평생 고생할 뻔했어.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자신이 1년 넘게 사귄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대성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아봐라. 수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다. 정말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지혜였다. 수진 언니, 저예요. 지혜. 수진이 놀라며 대답했다. 지혜야, 웬일이야? 지혜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언니, 그날 저희 가족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지혜야,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언니, 저는 언니가 정말 좋았어요. 오빠가 바보예요. 그런 좋은 사람을 놓치다니. 지혜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고마워, 지혜야.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야. 언니, 오빠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돼요? 오빠도 후회하고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지혜야, 어떤 일은 되돌릴 수 없어. 오빠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그날 저녁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민호였다. 수진을 보자마자 다가와 말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만나자.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민호 씨, 손님이시면 주문하세요.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민호가 당황했다. 수진아,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우리 사이잖아. 우리 사이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 사이가 뭐였는지 그날 알았어요. 민호가 애원하듯 말했다. 수진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라고요? 그날 당신이 부모님 편을 들 때는 사랑이 어디 있었어요? 민호가 할 말을 잃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두만이 나와서 민호에게 말했다. 젊은 양반, 우리 딸이 싫다는데 계속 괴롭히면 안 되죠.
민호가 이두만을 바라봤다. 아저씨, 저 정말 수진이를 사랑해요. 이두만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랑한다면 우리 딸을 편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만 가세요.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식당을 나섰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매일 식당 앞에서 수진을 기다렸다. 수진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수진은 민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호의 끈질긴 구애는 오히려 짜증으로 변했다. 수진아, 내가 너무 고집부리는 거 아니야? 나 같은 남자 다시 못 만날 텐데. 민호의 말에서 진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양보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수진이 돌아서며 말했다. 맞아요. 당신 같은 남자는 다시 안 만날 거예요. 그게 제 목표거든요. 그날 밤 박대성이 직접 식당에 찾아왔다. 이두만과 김영숙은 긴장했다. 수진은 침착하게 박대성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박대성이 거만하게 말했다. 수진 씨, 우리 민호가 이렇게 매달리는데도 마음이 안 움직여지나?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네, 전혀요. 박대성이 화를 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돈이야? 아니면 집이야?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를 내버려 두세요. 박대성이 코웃음을 쳤다. 내버려둬? 너 같은 애가 우리 민호를 차버리고 꿈도 꾸지 마라. 평생 후회할 거야. 수진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후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 아버님도 후회하실 일이 생길 거예요. 박대성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후회할 일이라고? 식당집 딸 주제에 무슨 배짱이야?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곧 아실 거예요. 그때 기억하세요.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며 살라고 하신 말씀. 박대성은 화가 나서 식당을 나섰다. 며칠 후 최미라가 김영숙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영숙 씨, 우리 민호가 너무 상처받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수진이가 마음을 바꿔주면 안 될까요? 김영숙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미라 씨, 그날 당신들이 우리한테 한 말 기억하세요. 우리 수진이는 그런 취급받을 아이가 아니에요. 최미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취급이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김영숙이 차갑게 대답했다. 기억 안 나시면 할 수 없죠. 어쨌든 우리 수진이는 민호 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최미라가 화를 냈다. 그럼 우리 민호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건설회사 사장 아들인데. 김영숙이 냉정하게 말했다. 부족한 게 많죠. 인격부터 시작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김영숙은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아, 엄마가 잘한 거 맞지? 수진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최고예요. 정말 시원해요. 이두만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들이 대단해. 그런 사람들한테 꿀릴 게 뭐가 있어? 그날 밤 수진은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박대성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아봐라. 수진이 다짐했다. 네, 정말 그럴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타올랐다. 파혼 소식은 금세 친척들에게 퍼졌다. 수진의 78세 할머니 이순덕이 시골에서 급히 올라왔다. 할머니는 수진을 보자마자 품에 안았다. 우리 수진이가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수진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이순덕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야, 얘야. 내가 잘한 거야. 그런 사람들과는 살 수 없어. 할머니는 며칠 동안 수진 집에 머물렀다. 매일 식당에 나와서 수진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수진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진아, 할머니가 내게 줄 게 있단다. 어떤 거예요, 할머니? 이순덕이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배운 궁중 요리법이 있어. 이제 너한테 전해줄 때가 됐구나. 이순덕은 오래된 보자기를 펼쳤다.
안에는 낡은 요리책이 들어 있었다. 이건 3대째 내려온 거란다. 수진이 놀라며 요리책을 들여다봤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레시피들이 있었다. 할머니, 이런 귀한 걸 제게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같은 아이가 있어야 이 요리법들이 빛을 발할 거야. 그동안 할머니가 혼자만 알고 있기엔 아까웠어. 이순덕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너만의 길을 가면 돼.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수진에게 궁중 요리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궁중 떡갈비 만드는 법, 전복 삼계탕 끓이는 법, 신선로 만드는 법 등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비법들이었다. 수진은 할머니의 가르침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할머니, 이 양념장에 들어가는 재료가 특이하네요. 그래, 이건 궁중에서만 쓰던 비법이야. 일반 간장이 아니라 3년 묵은 진간장에 배즙과 생강즙을 특별한 비율로 넣는 거란다. 수지는 할머니의 모든 말을 공책에 적어가며 배웠다.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배운 수진의 요리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두만과 김영숙도 딸의 변화를 느꼈다. 수진아, 내가 만든 떡갈비 맛이 예전과 다르네. 어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궁중 요리법이에요. 정말 대단하시죠? 김영숙이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가 그런 요리법을 알고 계셨어? 이순덕이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가 있었지. 그때 많이 배웠단다. 할머니가 시골로 돌아가기 전날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 KBS에서 하는 전국 요리 대회에 나가보렴. 수진이 깜짝 놀랐다. 할머니, 제가 그런 대회에 나갈 실력이 돼요? 이순덕이 단호하게 말했다. 돼. 할머니가 보장한다. 내 실력이면 충분해. 수진은 고민했다. 요리 대회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용기가 났다. 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이순덕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얘야, 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아이야.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됐어. 수진은 용기를 내어 KBS 전국 요리 대회에 신청했다. 예선에서 만들어야 할 음식은 한식이었다. 수진은 할머니가 가르쳐준 궁중떡 갈비를 선택했다. 대회 당일 수진은 떨렸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요리학원 원장이나 호텔 셰프들이었다. 수진처럼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수진은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수진은 정성을 다해 궁중떡 갈비를 만들었다. 3년 묵은 진간장에 배즙과 생강즙을 넣은 특별한 양념장, 할머니가 가르쳐준 비법대로 고기를 재우는 방법, 불 조절하는 법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심사위원들이 수진의 떡갈비를 맛보는 순간 표정이 변했다. 이게 정말 일반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만든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궁중 요리법입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놀라며 말했다. 이 양념장 맛이 정말 특별하네요. 어떻게 만드신 거죠? 수진은 자신 있게 설명했다. 3년 묵은 진간장에 배즙과 생강즙을 특정 비율로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전통 요리법을 아직도 보존하고 계시는군요.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다. 대상 수상자는 이수진 씨입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대상을 받다니. 시상대에 올라가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감사해요. 수진이 마음속으로 외쳤다.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수진은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작은 식당집 딸입니다. 하지만 오늘 증명했어요. 식당집 딸의 자존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나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희 가족이 3대째 지켜온 요리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뉴스가 나간 후 식당에는 축하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이두만과 김영숙은 딸이 자랑스러웠다.
우리 수진이가 정말 대단해졌네. 하지만 수진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대성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아봐라. 수진이 다짐했다. 네, 평생 맡을 거예요. 하지만 성공의 냄새를 말이에요. 그날 밤 박대성의 집에서도 뉴스를 봤다. 최미라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저 애가 수진이 아니야? 박대성이 화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운 좋게 상 하나 탔다고 설치네. 하지만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수진이의 당당한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지혜만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수진 언니 정말 대단해. 역시 언니야. 박대성이 딸을 쏘아봤다. 지혜야, 뭐가 대단해? 요리대회 하나 이긴 게. 지혜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왜 수진 언니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박대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요리대회 우승 소식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진에게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다. 요리학원에서는 강사로 와달라고 했고 호텔에서는 부셰프 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수진에게 가장 특별한 연락은 한정우 요리평론가에게서 왔다. 한정우는 45세로 국내 최고의 요리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수진 씨죠? 저는 한정우라고 합니다. 요리 대회에서 보여주신 실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진이 놀라며 대답했다. 한정우 선생님이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한정우가 따뜻하게 말했다.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당신의 요리에는 남다른 것이 있어요. 다음 날 수진은 한정우와 만났다. 한정우는 수진의 요리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그 궁중떡갈비 레시피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수진이 설명했다. 할머니가 어릴 때 배운 요리법이에요. 3대째 내려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정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대단하군요. 그런 전통 요리법이 아직 남아있다니. 수진 씨, 저와 함께 일해보시겠어요? 한정우의 제안에 수진이 깜짝 놀랐다. 어떤 일이요? 제가 KBS에서 진행하는 요리 프로그램 한국의 맛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해보세요. 당신의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수진은 고민했다. 부모님 식당을 도와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일주일에 이틀만 촬영하니까 식당 일과 병행할 수 있어요. 한정우가 설득했다. 그리고 이건 당신에게 큰 기회가 될 거예요. 수진이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이두만과 김영숙은 딸의 기회를 응원했다. 수진아, 해봐.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몰라. 수진은 한정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첫 촬영 날 수진은 떨렸다. 하지만 한정우가 든든하게 도와줬다. 수진 씨,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수진은 프로그램에서 전통 한식을 소개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궁중 요리법들을 하나씩 선보였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게시판에는 수진을 칭찬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수진 씨 요리법 정말 대단해요. 전통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젊은데도 이런 깊이 있는 요리를 하다니. 한정우도 수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수진 씨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3개월 후 한정우가 수진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수진 씨, 이제 독립할 때가 됐어요.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열어보는 게 어떨까요? 수진이 당황했다. 레스토랑이요? 제가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정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투자자들도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투자자가 나타났다. 강남에서 고급 한식당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업가였다. 수진 씨 같은 실력자와 함께라면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조건도 좋았다. 수진은 셰프로 일하고 수익의 40%를 가져가는 조건이었다. 수진은 부모님과 진지하게 상의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정말 해봐도 될까요? 이두만이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수진아, 넌 이미 증명했어.
할 수 있어. 김영숙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이 이렇게 큰 꿈을 꾸다니. 자랑스러워. 수지는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 개업을 결정했다. 상호는 수진궁으로 정했다. 할머니의 궁중 요리법을 기린다는 뜻이었다. 강남 청담동에 자리한 수진궁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인테리어로 꾸며졌다. 수지는 메뉴를 직접 개발했다. 할머니의 비법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창작 한식들이었다. 개업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한정우의 소개와 방송 출연 효과였다. 수진의 요리를 맛본 손님들은 감탄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전통의 깊이가 느껴져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수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준비했다. 6개월 만에 수진궁은 강남 최고의 한식당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예약이 한 달치까지 밀릴 정도였다. 유명인들도 찾아왔다.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들이 수진의 요리를 맛보러 왔다. 언론에서도 주목했다. 젊은 궁중요리 계승자, 전통을 되살린 스타 셰프라는 찬사를 받았다. 한정우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이제 정말 성공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겸손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이고요. 한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수진 씨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에요. 앞으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무렵 박대성 가족도 수진의 소식을 들었다. 강남의 수진궁이라는 한식당이 유명하다는 이야기였다. 최미라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혹시 그 수진이 아닐까? 박대성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설마 그럴 리가. 똑같은 이름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민호는 궁금해서 수진궁을 검색해봤다. 수진의 사진이 나왔다. 정말 자신이 알던 수진이었다. 1년 전 파혼했던 그 수진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후회도 되고 부러우기도 했다. 지혜가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수진 언니 정말 대단하다. 오빠가 놓친 거 맞지? 그날 밤 수진은 식당에서 마감 정리를 하며 생각했다. 1년 전 박대성이 한 말이 떠올랐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아봐라.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정말 매일 기름 냄새를 맡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공의 냄새예요. 수진의 눈에는 더 큰 꿈이 빛나고 있었다. 수진궁이 성공을 거둔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수진에게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다. 대형 건물 1층에 2호점을 내자는 제안이었다. 여러 곳에서 제안이 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곳이 있었다. 바로 대성건설 본사 건물 1층이었다. 건물주가 수진궁의 명성을 듣고 직접 제안한 것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진에게 설명했다. 여기는 정말 최고의 입지예요. 강남 한복판이고 유동인구도 많아요. 특히 이 건물은 대성건설 본사라서 직장인들이 많이 다녀요. 수진이 건물 주소를 듣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대성건설. 박대성의 회사였다. 수진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곧 결심했다. 그곳으로 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놀랐다. 다른 곳들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그곳이 맞아요. 운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수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1년 전 저를 무시했던 그분들에게 보여드릴 시간이 왔구나. 2호점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수진은 1호점보다 더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했다. 메뉴도 더욱 다양하게 구성했다. 할머니의 궁중 요리법을 바탕으로 한 코스 요리까지 선보였다. 개업일을 앞두고 수진은 떨렸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업 당일 수진궁 2호점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다. 대성건설 직원들도 많이 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건물 1층이 북적거렸다. 수진은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를 만들었다. 모든 음식에 정성을 다했다. 대성건설 직원들이 수진의 요리를 맛보고 감탄했다. 이 맛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한식당이 우리 건물에 있다니 행운이에요.
매일 와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수지는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했다. 정성을 다한 요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며칠 후 박대성의 비서가 예약 전화를 걸어왔다. 사장님이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자리가 있을까요? 수진이 전화를 받았다. 죄송합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비서가 당황했다. 저희 사장님은 이 건물의 박대성 사장님이신데.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예약은 선착순입니다. 박대성은 비서로부터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 내 건물인데 예약을 안 받아준다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워낙 인기 있는 식당이라서 다른 날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대성이 고집을 부렸다. 안 돼. 내가 직접 가볼 거야. 다음 날 점심시간에 박대성이 수진궁에 나타났다. 수진은 주방에서 박대성을 봤다. 1년 반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박대성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다. 홀 직원에게 말했다. 자리 하나 주세요. 직원이 죄송하다며 말했다. 손님 예약이 없으시면 자리가 없어요. 박대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이 건물 사장이야. 예약이 뭐가 중요해?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다. 직원이 당황하며 수진을 불렀다. 셰프님, 잠깐 나와주세요. 수진이 주방에서 나왔다. 박대성과 눈이 마주쳤다. 박대성이 수진을 보더니 놀라며 말했다. 너 수진이 아니야?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이수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박대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내가 여기 사장이라고?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네, 제가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성이 어색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자리 하나 주면 안 될까? 수진이 정중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약이 꽉 찼어요. 내일 예약은 어떠세요? 박대성이 당황했다. 예약을 받으라고? 나한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손님이 똑같이 예약하셔야 해요. 박대성은 어쩔 수 없이 식당을 나섰다. 건물을 나서면서 생각했다. 1년 반 전 파혼한 그 식당집 딸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믿을 수 없었다. 그때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아봐라. 아이러니하게도 수지는 정말 기름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성공의 냄새였다. 그날 저녁 박대성은 집에서 가족들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우리 건물 1층 식당 사장이 수진이더라. 최미라가 깜짝 놀랐다. 뭐라고? 그 수진이? 민호도 당황했다. 정말요? 수진이가? 지혜만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와, 수진 언니 정말 대단하다. 박대성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약도 안 받아주더라. 자기가 뭐가 된 줄 아나? 지혜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식당은 예약제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박대성이 딸을 쏘아봤다. 그래도 나는 건물주인데. 최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그 애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일 때문에 우리한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텐데. 박대성이 손을 휘저었다. 뭘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그때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박대성이 아들을 노려봤다. 심했다고? 사실을 말한 게 심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다. 수진의 성공이 자신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다. 며칠 후 언론에서 수진을 다시 주목했다. 식당집 딸에서 스타 셰프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다. 기자가 수진에게 인터뷰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수진이 대답했다. 과거 저를 무시했던 분들 덕분에 더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동기를 줬거든요. 기자가 더 자세히 물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보고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매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성공의 냄새예요.
기사가 나간 후 박대성은 화가 났다. 저 애가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지혜가 기사를 보며 말했다. 수진 언니 정말 멋있어. 이런 식으로 성공해서 복수하다니. 박대성이 딸을 노려봤다. 복수라고? 그게 복수야? 하지만 박대성도 알고 있었다. 수진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1년 반 전에 한 말들이 수진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수진이 앞으로 또 어떤 일을 벌일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진은 매일 대성건설 직원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의 직원들을 위해서 말이다. 하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았다. 음식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수진의 철학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복수의 한 방법이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 수진궁 2호점이 성공을 거둔 지 6개월이 지났다. 매일 대성건설 직원들이 줄을 서서 수진의 음식을 먹었다. 박대성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분이 복잡했다. 자신이 무시했던 식당집 딸이 이제 자신의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었다. 그런데 대성건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2년 전에 완공한 아파트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이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여겼지만 점점 심각해졌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집이 늘어났다. 박대성은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에서 대성건설의 부실공사 의혹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악재가 쏟아졌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다. 주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 검찰 수사까지 시작됐다. 대성건설의 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박대성은 매일 변호사와 만나야 했다. 회사 분위기도 최악이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신규 사업은 모두 중단됐다. 더 큰 문제는 박대성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것이었다. 공사비를 부풀리고 중간에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이 박대성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대성건설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박대성의 집안 분위기도 차가워졌다. 최미라는 매일 걱정에 시달렸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죠? 감옥에 가는 건 아니죠? 박대성이 짜증을 냈다. 괜찮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박대성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민호는 회사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기만 했다.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혹시 자신도 연루되는 건 아닌지 불안했다. 지혜만이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려 노력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지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대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성건설 사장 딸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 무렵 수지는 더욱 바빠졌다. 전국에서 프랜차이즈 문의가 쏟아졌다. 수진궁을 전국 체인으로 확장하자는 제안이었다. 투자자들도 줄을 섰다. 수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정우가 수진에게 조언했다. 수진 씨, 이제 전국 진출을 고려해 볼 때가 됐어요. 당신의 요리법과 브랜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수진도 그 생각이 있었다. 할머니의 궁중 요리법을 전국에 알리고 싶었다. 수진은 신중하게 프랜차이즈 계획을 세웠다. 무작정 확장하는 것보다 품질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늘려가기로 했다. 먼저 부산과 대구에 직영점을 내기로 했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로 했다. 언론에서도 수진의 성공 스토리를 계속 주목했다.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이 화제였다. 수진은 인터뷰에서 항상 겸손했다. 할머니와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고요. 기자가 물었다. 성공의 원동력이 뭔가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무시와 모욕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 기사를 본 박대성은 불쾌했다. 또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뭐라고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지금은 자신의 문제로 정신이 없었다. 대성건설의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꺼렸다.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다. 박대성은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술을 마시는 양도 늘었다. 최미라가 남편을 걱정했다. 여보, 술 좀 줄이세요. 몸 망가져요. 박대성이 화를 냈다. 지금 술 생각할 때야? 회사가 망해가는데. 최미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남편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도 아버지가 걱정됐다. 아버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박대성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30년간 쌓아온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수진궁은 계속 번창했다. 매일 대성건설 직원들이 찾아와 식사를 했다. 박대성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은 몰락해 가는데 수진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혜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때 수진 언니한테 사과하는 게 어떨까요? 박대성이 딸을 노려봤다. 사과라고? 내가 왜 사과해야 해?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너무 심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언니가 성공했으니. 박대성이 화를 냈다. 지혜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수진 언니가 이렇게 성공한 건 우연이 아니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최미라가 혼자 수진궁 앞을 지나갔다. 밝은 조명과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1년 반 전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혹시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미라는 용기를 내어 식당 안을 들여다봤다. 수진이 바쁘게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다. 성공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최미라는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렸다. 박대성 가족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검찰 수사는 점점 구체화됐고 언론의 관심도 계속됐다. 반면 수진의 성공은 가속도가 붙었다. 운명의 역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대성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박대성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회계 장부를 압수수색당했고 박대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언론에서는 연일 대성건설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회사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더 큰 충격은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한 것이었다. 한꺼번에 수백억 원을 상환하라는 통보가 왔다. 박대성은 절망했다. 30년간 쌓아온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매출은 급감했다. 결국 대성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사실상 부도였다. 박대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강남 펜트하우스도 경매에 넘어갔다. 가족들은 월세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다. 30년간 누려왔던 부유한 생활이 한순간에 끝났다. 민호는 백수가 됐다. 회사가 망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다른 건설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대성건설 출신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아버지의 비리 의혹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민호는 절망에 빠져 술과 도박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최미라는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동안 집안일만 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가난은 견디기 어려웠다. 명품 옷들은 모두 팔았고 귀금속도 하나씩 내다 팔았다.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했다. 결국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다. 지혜만이 가족을 위해 노력했다. 대학을 휴학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려고 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돈밖에 벌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 수진의 성공은 계속됐다. 부산과 대구에 수진궁 직영점을 열었고 대박이 났다. 전국에서 프랜차이즈 문의가 쏟아졌다. 수진은 신중하게 가맹점을 선별해서 품질을 유지했다. 1년 만에 전국 30개 매장을 달성했다. 수진의 요리책 할머니의 비밀도 출간됐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궁중 요리법들을 일반인도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한 책이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서점가에서는 수진 열풍이 불었다. TV에서도 수진을 찾았다. 요리 프로그램 고정 출연 제안이 여러 곳에서 왔다. 수진은 그 중에서 KBS 요리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한정우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시청률도 높았고 수진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다. 언론에서는 수진을 국민 셰프라고 불렀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룬 성공이 화제였다. 수진은 여전히 겸손했다. 인터뷰에서 항상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기자가 물었다. 그분들이 누구인가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언젠가 저보고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 기사를 본 박대성은 분노했다. 저 애가 계속 우리를 비꼬는 거야. 하지만 지금의 박대성은 예전과 달랐다. 초라한 원룸에서 술만 마시며 지내는 신세였다. 수진에게 뭐라고 할 힘도 없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술에 취해 수진궁에 나타났다. 수진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수진아, 나야 민호야. 다시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홀 직원들이 당황했다. 수진이 주방에서 나와 민호를 봤다. 민호는 완전히 취해 있었다. 민호 씨, 지금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집에 가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호가 애원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 없으면 안 돼.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손님이시면 주문하시고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진이 직원에게 말했다. 경비실에 연락해서 이분을 밖으로 모셔달라고 하세요. 민호는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다. 수진아, 내가 진짜 사랑해. 다시 돌아와.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누구지? 셰프님을 아는 사람인가? 수진은 당황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상 영업하겠습니다. 며칠 후 최미라가 수진의 어머니 김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숙 씨, 저예요. 미라예요. 김영숙은 놀랐다. 미라 씨? 웬일이에요? 최미라의 목소리는 초라했다. 영숙 씨,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정말 힘들어요. 김영숙이 차갑게 대답했다. 도와달라고요? 1년 반 전에 우리한테 한 말 기억하세요? 식당집 주제에 까탈 떤다고 하셨잖아요. 최미라가 울먹였다.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요. 하지만 김영숙은 냉정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최미라가 애원했다. 제발요. 수진이한테 부탁해주세요. 우리 민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김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우리 수진이는 이제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당신들과는 인연이 끝났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최미라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울었다. 수진은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그분들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수진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복수보다는 더 큰 성공이 목표였다. 전국 100개 매장을 만들고 해외 진출도 꿈꾸고 있었다. 그날 밤 박대성은 원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1년 반 전 상견례에서 한 말들이 떠올랐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아봐라.
아이러니하게도 수진은 정말 매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의 냄새였다. 박대성은 후회했다. 그때 수진을 무시하지 말고 좋게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지금쯤 수진이 며느리가 되어 가족을 도와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수진은 이미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다. 5년이 흘렀다. 수진은 이제 전국 8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표가 됐다. 해외 진출도 성공해서 일본과 중국에도 매장을 열었다. 수진궁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브랜드가 됐다. 수진 자신도 국내 최고의 셰프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수진의 성공과 달리 박대성 가족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박대성은 사기죄로 2년간 복역했다가 나왔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나이도 많고 정가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작은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텼다. 민호는 더욱 비참했다.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에 빠져 가족에게 짐만 됐다. 어머니가 마트에서 번 돈마저 도박으로 날렸다. 가족들은 민호를 포기 상태였다. 지혜만이 오빠를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최미라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그동안 남편에게만 의존하며 살았던 그녀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 견뎌야 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지혜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했다. 박대성의 딸이라는 것이 취업에 불리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혜의 월급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민호가 알바 구인 광고를 보고 수진궁에 지원했다. 이력서도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용기를 냈다. 면접 날 수진이 직접 나왔다. 5년 만에 만나는 민호의 모습은 초라했다.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누렇게 뜬 상태였다. 수진 씨 나야. 민호야.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지원하신 거죠? 민호가 당황했다. 수진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다.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 하고 싶어서. 수진이 민호의 이력서를 보더니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만 모시고 있어요. 민호 씨는 조건에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민호가 애원했다. 수진아, 제발. 나 정말 달라졌어. 열심히 할게.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결정된 것 같네요.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수진궁을 나섰다. 자신이 한때 무시했던 그 식당집 딸에게 일자리를 구걸하다가 거절당한 것이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며칠 후 박대성이 수진궁을 찾아왔다. 5년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톱 밑에는 시멘트가 끼어 있었다. 수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수진 씨, 저예요. 박대성이에요. 수진이 놀란 척하며 말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박대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하러 왔어요. 5년 전에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과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박대성이 무릎을 꿇었다. 그때 당신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 때문이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홀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다. 수진이 박대성을 일으켜 세웠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박대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수진 씨, 우리 민호를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아이가 너무 망가졌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해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민호 씨가 스스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박대성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때 말씀하신 것 기억하세요?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매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거든요. 박대성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감사해요. 그 말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기름 냄새 맡으며 살겠어요. 성공의 냄새니까요. 박대성은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수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죠. 저도 그때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박대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의 성숙함에 감동했다. 그때 지혜가 수진궁에 들어왔다. 수진 언니, 지혜가 반갑게 인사했다. 수진도 지혜를 보고 기뻤다. 지혜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지혜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언니, 저희 가족이 그때 너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지혜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때도 나를 감싸줬잖아. 고마워. 지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성공하다니. 수진이 겸손하게 말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수진이 박대성에게 말했다. 아버님,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노력에 있어요. 박대성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정말 큰 교훈을 얻었어요. 수진이 박대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이 정말 변화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릴 수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청소나 관리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예요. 특별 대우는 없어요. 박대성이 감격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겠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성실하게 일하신다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호 씨는 본인이 술과 도박을 끊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전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어요. 박대성이 약속했다. 알겠습니다. 민호한테 잘 말해보겠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열심히 일하겠어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년 후 박대성은 수진궁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 일찍 와서 깨끗하게 청소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었다. 민호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도박도 끊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혜와 아버지가 힘이 됐다. 수지는 이제 전국 12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 CEO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다. 매주 부모님 식당에 가서 도왔고 할머니도 자주 배웠다. 성공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이 기자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를 무시했던 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그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역경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건 그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기자가 물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요리를 통해 희망을 주고 싶거든요. 5년 전 상견례에서 모욕을 당했던 그 식당집 딸은 이제 누구보다 성공한 기업가가 됐다. 하지만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지혜는 이제 수진궁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수진과는 진짜 자매 같은 사이가 됐다. 언니, 정말 존경해요. 어떻게 이렇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어요? 수진이 지혜에게 말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위한 거야. 원망하고 살면 내가 힘들어져. 수진은 이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셰프이자 성공한 기업가였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다.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성공했지만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수진은 혼자 수진궁 1호점에 나가서 정리를 했다.
5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다. 창밖으로 대성건설 본사 건물이 보였다.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그곳이 이제는 그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5년 전 박대성이 한 말이 떠올랐다. 평생 기름 냄새나 맡으며 살아봐라. 수진이 미소를 지었다. 네, 정말 그렇게 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냄새, 꿈의 냄새, 사랑의 냄새를 맡으며 살겠어요. 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수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